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묵묵히의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Amazon speaking. Welcome aboard. Enjoy your flight. 준비 많이 하셨는데.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걸로 했냐면 어차피 제목을 다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비행기 에피소드라 그 기장님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 댓글 좀 읽고 시작할까요? 네. 그럴까요? 효키포키님께서 그 50화 백신에 잘 듣고 잡니다 라고 무려 아침 6시 7분에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을. 와. 그럼 이거 한 4시쯤부터 들으신 거 아닐까? 어디 해외에 계시는 걸까요? 그런가요? 근데 의외로 전에도 밤에 늦게 들으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팟캐스트를 막 이렇게 새벽에 막 이렇게 설거지 하거나 집안일 할 때 많이 들어요. 새벽에 네, 설거지와 새벽에. 집안일 하시는구나. 그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띨봉님께서 저도 3%입니다. 홍역 접종 받았는데 유치원 때 홍역 걸렸었죠. 아, 그런 사람 있구나. 처음 만났어요. 동병상련. 네, 반갑네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반가울 일 아닌가? 제가 뭐에 3% 이런 거 배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날 수치를 처음 알아서 반갑습니다. 지금 건강하시죠, 띨봉님? 네. 네, 댓글은 이 정도 읽고요. 네. 자, 오늘은 비행기 에피소드인데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오. 제가 프로필을 봤거든요. 너무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네. 일단 직업은 운수업 종사자시고요. 운수업이요? 네. 구독자 17,300명 유튜버. 우와, 네. 완전 부럽다. 그렇죠. 저희처럼 팟캐스터이시고 책을 출판하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은 이분을 위해 있는 게 아닐까. 캡틴방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상한 파일럿 책의 저자 그리고 태국 항공사 기장 캡틴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수업을 한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그 운수업이 이제 비행기. 네네네. 그렇죠. 하시는 팟캐스트에서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개인 비행기셨구나.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가 실제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 그냥 좀 재미있으려고. 네네. 좀 친근감 있게 네네. 보이고 싶어서 운수업이라고 했는데 네, 좀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그냥 해탈이 하고 싶은 캡틴 박입니다. 이걸 바꿨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기장님이신 거죠, 파일럿. 네네. 한국에서 이제 조종사 생활 시작해서요. 기장 승급 후에 외국에 네, 태국의 항공사에 취직을 한 케이스고요. 네네. 네. 그 아까 여기 오실 때 이제 네. 오신다고 전화가 왔는데 막 여기 벽이 막 흔들리고 막 창문이 막 두두두두 막 거려가지고 비행기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위에 주차돼 있는 거. 예, 아까 맞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네네. 네. 이따 갈 때 태워주신대요. 네. 집까지. 예. 그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태워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내리는 건 대신 뛰어내리는 겁니다. 네. 타고 우리 2주 격리되고. 타고 이주. 그거 가는데 2주 격리 되나요? 너무 긴데. 일단 뜨면 되는 건가? 일단 뜨면 되는 건가?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 책보다 별책 부록 1주년 기념 방송 때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축하 메시지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캡틴방님께서 그때 저희에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 주실 때 이제 외국에 계셨는데 요때쯤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한국에 오면 같이 한번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자, 일단 책이 앞에 있는데 뭐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보실 수 없겠지만 책 제목이 비상한 파일럿 맞죠? 네네. 책에 나온 프로필을 제가 봤어요. 간단하게 보면 항공대 졸업하셨고 그 공군 항공기 정비특기 대위 전역 대위님 네네. 캡틴. 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해도 캡틴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병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쓰죠. 그렇죠. 그리고 제주항공 부기장 기장, 이스타항공 기장. 그러면 언제 한번 우리가 타지 않았을까요? 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문제가? 그랬을 수도. 네, 유난히 그 난기류 심하고 많이 흔들린 비행기가 아마 제가 기억나. 나 기억나. 나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나 100%야. 나 저거 탔어. 저 그 비행기 탔어. 네. 그 다음에 항공사 CRM 교관. 이게 저는 이게 CRM 이런 걸 딱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쵸. 왜 또 CRM이라고 써놓은 거야? 프리도 안 써있어 찾아봤어요.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승무원을 이제 관리한다. 승무원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에 맞는지 한번 듣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공기의 문제가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랜딩 기어가 안 펴진다든지 뭐 날개가 망가졌다든지. 근데 그런 기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 직원들이 어떤 소통 문제 때문에 휴먼 에러 그런 걸로 그 비행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방법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와. 그 첨언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님이 지금 핸드폰을 들고 계신데 핸드폰에 갑자기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네.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묵사발님이 보셨는데 네. 아마존님이 너무 이렇게 평소에 무서우셔가지고 상하관계인 거예요. 네. 아마존님이 그 약간 되게 높으신 분이고 네. 이사님 뭐 그런. 근데 묵사발님이 연기가 나고 있는데로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가 어디 한번 당해봐라. 막. 그런 생각 네. 맞아요. 네. 그런 마음속으로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손해는 행동에서.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 외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장님이 잘못된 조작을 하고 계셨는데 부기장님이 말했다가 하도 그렇게 면박을 당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면박을 그렇죠 면박을 다시 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사고 난 경우도 옛날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렇구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익숙한데 미국에서라니까 또 놀랍네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이제 외국 항공사에서 있다 보니까 네. 그 외국 조종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서양 사람들은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수평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더 고집이 세고 되게 뭐랄까 마초적인 그런 걸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군이 유난히 좀 그런 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을까요? 어때요? 네, 저희가 유독 되게 좁은 공간에 갇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기사에 어디야 조종석 안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는 경우도 진짜? 있다고. 네, 한국에서는 없었는데 네. 에티오피아나 뭐 그런 나라에서 네. 있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맞아서 기장님이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적도 있었고. 아 참다 부기장님이 손을 드신 걸까요? 그 부기장님이 격투기를 배웠던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하셨네. 네, 기장님이 좀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 같습니다. 격투기를 배운 이유가 있었네. 기장님 때리려고. 그런 이제 사람 간의 소통을 잘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하시는 교관. 네, 그런 걸. 네. 그럼 격투기 배우셨어요? 있다는 게. 아니요, 전 말로 그냥.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유튜브 캡틴 박 운영하고 계시고 브런치에 글도 쓰시고 팟캐스트 사비나와 함께한 화요일 네. 김사비나 선생님 예,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걸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시간이 우리랑 다른가 봐. 그러니까요. 일도 하시고 어떻게 다 하시지? 책도 쓰시고 책 쓰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건데. 근데 유튜브 보니까 여가 시간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심지어 네. 여가 시간이 그러니까 많다고. 기장, 그러니까 비행기 파일럿이 되면은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었어요.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여행 많이 다니시고 그런 거 있으셨어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비행기 엔진 시동만 꺼지면은 사실 그냥 일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들었는데 이게 비행기가 이제 떠서 착륙할 때랑 이륙할 때는 기장님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중간에는 자동으로 간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혹시 취미 생활을 하시나요? 아, 조종실 안에서. 조종실 안에서. 여유가 많다는 건 그런 걸까요? 한참 가잖아요. 조종실 안에서 막 책 쓰시고, 그쵸? 운동하시고.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나요? 옛날에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에어플레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약간 그런 게 나와요. 아, 정말요?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네네, 불가능하고요. 네네.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되는군요. 그 사실은 시간 되게 동안에도. 뭔가 잘못될 만한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자동 그런 것 조종으로 같아요. 가고는 있지만 막 이렇게 GPS 시그널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막 그 관제사님이 비행기 간에 간격 분리를 잘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비행기가 크로싱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일들 날씨가 나빠도 난기류가 심하면 또 자동 조종이 풀리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난기류가 있을 때 기장님들이 이거 조정하시고 그 어떤 선택들을 하실 일이 있는 거고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사들이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거나 구해주거나의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장님은 뭘 하시는 일이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뭐 하셔요? 기장님은 하는 일이 뭐냐는 어떤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웰컴 멘트. 네, 웰컴 멘트.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아마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휴먼 에러로 많은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옛날 그 에어라인 민항공 역사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많은 결함이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비행기 시스템은 되게 신뢰도가 높아졌는데 사람들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 실수일 수도 있고 관제사가 얘기했는데 조종사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회전하라고 그랬는데 좌회전 할 수도 있고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를 250을 유지하고 그 나침반 방향은 260을 유지하고 고도는 270을 유지해라. 벌써 헷갈렸어. 벌써 헷갈려. 그렇구나.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 갑자기 비슷한 숫자일 경우에 헷갈리시죠. 어떤 게 고도고 어떤 게 방향이고 맞아요. 어떤 게 속도지. 그럼 이제 그런 걸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해야 되나? 네,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구나.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네. 아니, 그래서 기장님, 부기장님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있는 걸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승객의 안전을 좌우하는 거는 관제사님도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중요한 거를 기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고가 나면 뭐 사실은 다른 사고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사고가 생기니까 그래서 더 긴장이 맞습니다. 많이 도는 거 아닌가. 그래도 폭행은 안 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같아요. 더 그런 약간 아니 말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저희도 운전할 때 차 좀 막히고 그러면 더 졸리고 그렇잖아요. 긴장 풀리고. 근데 자동으로 대부분 하는데 그렇게 신호가 갑자기 뭔가 들어오는 일이 생긴다면 순간 뭔가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인간적으로는 좀 그런 맞습니다. 걱정도 좀 되긴 하네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쓴 책에도 써 있긴 한데 그런 거죠. 이제 직장 생활을 같이 하시는 직장 동료분들끼리는 서로 뭔가 실수하고 그래도 그냥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상대방이 실수한 거를 방치해두면 몇 초 후에는 인명사고가 대형 사고로 그렇죠. 아니면 인명사고는 안 나더라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막 계속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기장이 볼 때도 기자님이 계속 실수하고 있으면 울컥하고요. 부기장이 계속 실수하고 있으면 너무 큰일이니까.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 기분을 안 상하고 내가 이걸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격투기 배우러 가고 그럼 이제 마음은 달라요. 격투기 배우고 그리고 또 관제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종사가 또 이게 한 개 주파수를 가지고 동시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이렇게 묻혀요. 비행기 주파수는.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 하나하나 기다렸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고 재빨리 빠져야 되거든요. 우린 못하겠다. 근데 동시에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관제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딱 해주셨는데 말을 하다 중간에 딴 사람이 마이크 키를 눌러서 끊겼어 마지막에.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야. 급박한 상황이에요. 앞에 저희가 방향 안 틀면 번개 맞고 막 그러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우리 오른쪽이나 왼쪽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약간 저희가 막 그렇게 막 속 터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저희가 문자로 좀 보내주지 이렇게 비행기. 그러면 되게 편할 그쵸?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 좀 어떻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문자 안 돼요?
문자가 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근데 한 1억 원 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메이저 항공사는 다 장착이 돼 있는데 저비용 항공사는 그걸 비행기에다 달면 너무 비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은 있지만 네. 근데 그걸 또 구입을 하면 또 항공권을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객분들이 또 비행기를 안 타실 거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요즘 또 LCC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이 많으니까 특히나 그런 쪽에서는 그걸 사기가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비행기는 가격 굉장히 떨어지니까. 맞네. 그럼 멀리 가는 비행기들은 그런 게 장치가 돼 있는 걸까요? 큰 비행기는 아마도 그런 거. 아니요, 작은 비행기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항공사 메이저 항공사 그냥 항공사 명 말씀드려도 되겠죠. 대한항공 비행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은 좀 예산을 저감하기 위해서 위성 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비행기에서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신호로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다른 1억 원이나 들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의외고요. 그리고 저희 하면 항상 지금 여기도 그 핸드폰 같은 거 다 끄는 거 네네. 차단하는 거 에어플레인 모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와이파이도 되는데 왜 핸드폰은 안에서 못 쓰게 돼 있나? 그런 것도 좀. 그 와이파이도 근데 돈 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시간 동안에는. 자, 이건 내가 봤을 땐 무조건 또 돈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돈이에요, 돈. 맞습니다. 네. 돈이에요. 제가 팬데믹 때도 얘기했죠. 이게 돈이 지금 무시 못해 이게. 맞아요. 판도라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이게 그걸 하려면은 항공사에서 돈을 그러니까 이제 목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목돈을 투자하기에는 그 얻을 수 있는 와이파이 사용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럼 와이파이는 그렇고 핸드폰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 많이 위험한가요? 그건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군에 있을 때 그런 부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대대에 있던 데서 그런 심사를 했었는데 전파 간섭 어떤 테스트라고 해서 진짜 핸드폰 주파수를 켜면 비행기 항법 장치에 영향을 미치냐 그런 거를 실제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별 영향은 없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 세계적인 그런 데이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비교적 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가 너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끄는 게 맞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 주파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거기에 이제 간섭이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간섭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끄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만에 하나.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내고 뭐 쓰는 거래도 가능하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도 와이파이도 안 쓰는 게 사실 좋은. 근데 어느 정도 고도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항공기에 그 와이파이 장치를 위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 고도 한 5,000피트 이상 올라가면 켜 놓으셔도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지상에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상에서 이륙하는 그 순간에 5,000-6,000피트를 통과하는 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간섭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지. 6,000피트 넘어가면 어차피 안 상관이 됩니다. 없고 시간이 안 잡혀요. 그 서비스가 와이파이가 되면 그건 써도 또 상관없고. 네네, 상관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였네. 그쵸. 돈 내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걸 비행기를 운영을 하면서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핸드폰 터치 스크린으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비행기는 가장 최근에 나온 비행기마저도 이걸 저희 버튼으로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해요. 아직도. 그 사실 이유가 있을까? 이게 터치가 되면 참 편할 텐데 이유는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그러니까 사실은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되게 조그만 재벌들이 타고 다니는 비즈니스 제트 비행기 같은 경우는 터치 스크린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객기에다가 적용하기에는 그 여객기는 심지어는 그 화장실에 있는 변기 커버를 가는 것도 그 제작사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가를 받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절차이고 돈도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그 모니터 하나를 터치 스크린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긴 상용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작사가 여기서 말고는 달리 돈 벌 방법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네요.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되게 불편한 그 키보드로 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이걸 몇십 년을 사용해서 신뢰도를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에서는
바꾸기 싫은 거죠. 음. 바꾸면 자기들이 잘못됐을 때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구나.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평소에는 저희가 뭔가 전문적인 얘기가 딱 나오면 맞나?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샘수다. 바로바로 척척 나오니까 너무 좋아.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냥 네. 아직 이제 기대가 된다. 시작 안 한 거구나. 아직 시작 안 했죠. 네. 아니 뭐 오늘 시간 뭐 뒤에 많으니까 네. 아니, 다 너무 물어보세요. 좋아요. 질문하는 족족 바로바로 그러니까. 답이 나오니까 아니, 그래서 너무 시원하다. 탈 것들 중에서 비행기가 제일 재밌죠. 재밌죠. 그렇죠. 위험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안전하다 이런 얘기 본 맞아. 적이 그런 있단 얘기 말이에요. 오히려 자동차가 더 사고 위험이 많다고. 근데 그게 조금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위에는 다른 뭐 비구름이나 뭐 이런 천둥번개만 아니면 갈 길만 가면 되니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심지어 자동으로 막 간다는 게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걸까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는 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운전을 하면 저는 되게 힘들어요. 이 차선을 유지하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생각해보면 이 도로에 있는 차선하고 자동차 크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맞네요. 느끼기에는 네. 조금만 벗어나면 차선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맞네. 근데 생각하시면 비행기는 이륙한 다음에 야 밟아 그냥 밟아. 네, 광활합니다. 조금 벗어나도 밟는 거 아닐걸? 네네. 근데 조금 비행기가 조금 예를 들어서 뭐 한 5m에서 10m를 옆으로 벗어났다. 그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공중에서는. 아 그렇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륙 직후는 낮은 곳에서는 사실 좀 벗어나면 굉장히 그 위험하고 좀 경고를 받을 수 있는데 높은 고도에서는 관제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 좌우로 뭐 한 몇 마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몇 마일이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 범위에 대한 수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행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각해보세요. 활주로 비행기의 크기에 비해서 활주로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네. 저 같은 좀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우식쟁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공간을 많이 써야 하나? 왜 거기 그 큰 애가 열심히 어디론가 막 짱짱 가가지고 거기서 또 준비 시작해고 막 힘들게 멀리 그쵸. 달려가다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럴 필요 있나? 이렇게 주차한 데서 다 타면 문 딱 닫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않나? 수직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넓을 필요가 있을까? 수직 그거 비싸요, 비싸. 있어. 모르고 하는 말이죠. 몰라. 근데 아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방법은 다 있고 네. 기술은 옛날에 나왔거든요. 진짜 1980년도에 판도라님이 말씀하신 기술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거봐. 80. 아니 네, 헬리콥터도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맞아.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 것 같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죠? 제트기도 그 엔진 분사되는 거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수직으로 세워서 수직 이륙을 하는 비행기들이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AV-88 해리어라는 그 항공모함 네, 전투기 옛날에 트루라이즈라고 트루라이즈에 아놀드 수왈제네거에서 거기서 그거 타고 나왔던 마지막에 그냥 그냥 네. 건물에서 막 깔고 네. 하잖아요. 미사일 타고 휘.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묵사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입니다. 나 다 맞추고 있어. 수직으로 이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세상 수직 이륙을 한 순간 그 전투기는 연료 탱크의 절반을 소모를 해요. 와. 왜 그만큼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아까도 이제 판도라님께서 왜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이륙을 하나요라고 진짜 얘기를 하셨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네, 그게 왜냐하면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기름이 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면 그러게. 더 기름 아낄 것 같았는데. 가고 있던 힘을 받아서 연료는 좀 적게 쓰지만 그 에너지를 받아서 슉 날아간다.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러니까- 멀리뛰기 같은 건가? 그러니까 머리띠기 같은 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무거운 비행기가 중력을 그냥 곧바로 이기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 이륙이라는 건 맞네. 로켓으로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맞네. 그래서 제가 안 타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금 있다가 아마존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몰라요 저희는. 날개가 공기 흐름을 타고 뜨는 힘을 받아서 이제 날아가는 게 비행기의 기본 원리인데 결국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공중에 뜨기 위한 그런 기술인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판도라님께서 원하시는 수직 이륙이라는 거는 그런 공기 흐름 없이 그냥 중력을 곧바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판도라님은 전투기 타고 다니세요 그냥. 그래야 되겠다. 아니 저는 요즘 사실 땅이 너무 땅값이 다 비싸다 그러고 어쩌고 하니까 연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땅값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게 비용으로 봤을 때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거라도 그럴싸하네.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될까. 근데 지금 판도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판도라님을 내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봐. 그러네. 아니 그 국토교통부의 정책자처럼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 이게 저희가 드론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 시운전 했었는데 최근에. 네 맞아요. 네. 그게 헬리콥터처럼 우리 아니면 그 작은 그 카메라 달린 드론처럼 승객을 뭐 몇 명만 태우고 여의도 빌딩 옥상에서 이륙해서 인천공항까지 모시고 가는. 그게 아마 6만 원에서 8만 원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그렇죠. 그럼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30분. 30분은 걸리지 않을까? 여의도에서 여의도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아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여의도는 20분, 그쪽이잖아. 10분 15분? 10분? 30분 정도. 왜냐면 비행기가 아니라 그 드론처럼 날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헬리콥터처럼 휙 가는 게 아니고 속도는 빠르지 않은 거구나. 그렇죠. 30분. 아 그래도 난 탈래요. 아 그런데 더 문제는 안전하대 하늘이. 더 안전하긴 한데 문제는 조종사가 없어요. 어차피 비행기도 보니까 뭐 다 무인으로 거의 가는 셈이잖아요. 조종사는 있잖아요. 아니 조종사 없는데 타실 거예요? 저 그것도 되게 궁금해서. 조종사는 있어야겠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클랑폴님은 조종사 없으면 안 타신다. 네, 전 조종사가 있어야 탈 것 같아요. 묵살발님은 전 당연히 탑니다. 묵살발 되게 용감하신 것 같아요. 백신도 바로 맞으신다고. 무조건 탑니다. 전 번지 점프도 해봤고요. 뭐 스쿠버 다이버 40m까지 내려가봤고. 와. 일단 뭐 인생 뭐 있나요? 아마존님은 저는 안 탑니다. 안 타실 거예요. 아직은. 전 타고 싶은데. 판도라님은 저는 백신도 안 맞을 거고 번지 점프도 안 할 건데 그리고 저는 그 구름다리 같은 그 사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가거든요. 근데 이건 타고 싶어요. 그거 빨리 가니까. 그거 타시면 저는 싶어. 근데 문제는 그걸 타시면 직업을 직장을 잃게 돼요. 조종사가 없어요. 하지 마요. 그러면 안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캡틴방님이 계시는 동안에 안 타는 것으로. 그럼요. 기장이 있어야.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얘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잡을 거예요? 그 운전대를? 그건 아니니까 네. 반드시 기장님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타 보고 싶다. 이거 체험용이요. 그쵸. 체험용. 예를 들어서 우리 무선으로 이제 조종을 하는 건데 블루투스 끊어지면 추락하는 거거든요. 최악이다. 되게 정리 잘해주시네요, 캡틴방님. 그냥 GPS 알겠습니다. 시그널 잃으면 그렇죠. 그냥 조종사가 있으면 그냥 수동 조정하면 되는데 GPS 시그널 잃으면 그 말씀드린 무인 드론은 그냥 떨어져요. 네. 아니 그러면 63빌딩에 줄 하나 케이블 하나 달아서 인천공항까지 줄을 하나 달아서 케이블카처럼 케이블카 그거 괜찮네요. 그렇게 가는 걸로. 어떡해. 바람을 한 바퀴 돌면 되죠. 고도기가 고장났어요. 지금 한 5,000피트인데 0피트 지금 땅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드론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시동을 끄겠죠. 이제 그런 문제하고 봉착하게 되시는 거예요. 조종사가 없으면. 쪽에도 가세요? 혹시 이런 얘기 하시면 그거 시행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 무조건 그러면은 낙하산을 하나씩 다 메고 타야겠네. 구명조끼 대신에. 안 되겠다. 아니 10분 만에 간다 그러면은 목숨으로 걸어 보겠는데 30분 걸리면은 여의도에서는 공항까지 그래도 막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네네. 그만하면 가죠. 근데 낙하산을 매셔도 그 고도가 낮기 때문에 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 내리자마자 딱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펴지는데 안 펴집니다. 안 펴져요? 그렇게 안 펴집니다. 그래 안 타봐서. 그러니까 낙하산이 펴지는데 필요한 고도가 5,000피트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피트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 이게 펴지는 그게 고도가 필요해요. 그러네, 맞네. 그러니까 드론이 무인 드론이 이동하는 그 고도에서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셔도 네네 안 됩니다. 그러면 배트맨 글라이드 같은 거 이렇게 접었다가 슉 펴가지고 쫙 이런 게 필요하겠다. 글라이더 가능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가능한 건 전투기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의자를 딱 위쪽으로 쏴버리는 사출 좌석. 그거는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그 드론이
위아래를 잘못 판단했어요. 계기 정보로 네. 뒤집혔어요. 그럼 아래로 쏘겠죠. 아무 때나 쏴버리면 이왕 떨어지고 어떡해. 빨리 그냥 끝내자. 한 방에 간다. 역시 한방 묵사발. 아마 목사발.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기계 쪽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계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가 자동으로 가는 건 믿어도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검증이 돼서? 기장님이 계시니까. 기장님 아니, 근데- 믿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2D 공간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비행이라는 건 3D이기 때문에 더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제발 제 직업을 네, 타지 마요. 타지 마요, 타지 타지 마요. 마요. 저도 안 타는 탈게요. 안 탈게. 안 되겠네. 아 6만 원 너무 비싸다. 아니 30분이나 걸려서 그걸 타. 목숨을 왜 걸어. 6만 원이면. 자, 그래서 오늘 다재다능한 캡틴 박님을 모시고 비행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비행기 중에 비행기 역사하고 비행 원리 요 정도만 해볼 거고요. 인간의 오랜 꿈, 날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준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비행기의 역사를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십니까? 형제. 형제? 용감한 형제들? 반짝반짝 라이트? 라이트. 네. 합체. 그렇죠. 합체. 너무 유명하죠. 네. 그리고 캡틴 박. 역시. 그렇죠. 잊지 비행기 말아주십시오. 하면 네. 라이트 형제와 캡틴 박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 우리 센스가 이렇게 없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하자. 이건 다시 하자. 괜찮아요. 이미 지나. 자, 저도 비행기 하면은 제일 먼저 라이트 형제가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두세 번째 인물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 하나만 알아요, 사실은. 맞아.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 이전하고 이후로 크게 비행기 역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형제 이전입니다. 보통 비행기 역사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은 다재다능의 원조, 시조.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왜냐면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관련해서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네. 왜 감자 회오리 감자처럼 생긴 맞아요, 그 맞아요. 그림이 회오리 감자. 막 나왔어요. 많이 나와요. 그쵸. 네, 그거 헬리콥터 같은. 맞아.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엔지니어,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건설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어우. 음악가 끝이 랩입니다. 없네요. 진짜 네. 다 가졌다. 네. 다 그 가졌다. 다빈치가 오늘날 헬리콥터의 원형이 되는 좀 전에 묵사발님 그 얘기하신 그 감자,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회전 날개를 가진 비행체 모형하고 오니소프터라는 비행체를 구상했어요. 오니소프터는 뭐야? 새를 뜻하는 오니소스하고 날개를 뜻하는 프테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새처럼 날개를 위아래로 퍼덕퍼덕하면서 나는 비행체예요. 그래서 그런 모형을 다빈치가 만들었고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 힘으로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다빈치의 오니소프터 실험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성공 못했을 것 같네요. 다빈치가 죽고 난 뒤에 한 150년 정도 뒤에 1658년 이탈리아 물리학자, 생리학자 지오반니 보렐리가 새의 날개 힘과 체중을 사람의 힘과 체중으로 분석했을 때 인간의 힘만으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 팔에다가 날개를 끼우면 새처럼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날기에는 우리 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날개를 끼워줘도 우리는 뭐다? 타조나 펭귄인 거다. 못 날아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그렇게 타조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슉 지나가지고 뭐 하늘 날 수 있는 거 그다음 나온 게 열기구 아시죠? 아, 그다음 열기구. 비행선 이런 것도 나왔는데 뭐 1783년에 열기구, 1852년에 비행선.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넘어가고 넘어가요. 지금 비행기랑 모양이 비슷한 글라이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분야나 그 분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의 아버지? 베토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흐. 네. 막. 바흐. 그렇죠. 발음. 죄송해요. 그쵸. 맞아, 맞아. 고전시대 아버지죠, 네. 베토벤. 맞습니다. 뭐 베토벤도 뭐 베토벤도 누구의 맞아. 아버지였겠지. 누군가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과학의 아버지, 뭐 갈릴레이나 뉴턴, 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자, 비행기에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에요. 할아버지쯤 되고 할아버지. 네, 비행기의 아버지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영국의 조지 케일리입니다. 조지 케일리 조 선생님. 조 선생님은 1799년에 최초의 모형 글라이더를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다음에 5년 뒤에 모형을 날리는 걸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이더는 비행기인데 무동력 비행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처럼 바람을 타고 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죠? 네. 제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바로 아닙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마이크 끄시면 돼요. 그 조 선생님이 모형 글라이더를 날리고 5년쯤 뒤에 공중 비행에 대한 논문에 하늘을 나는 방법에 새처럼 날개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처럼 고정돼 있는 기계식 날개로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하면 그냥 날개가 딱 고정돼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퍼덕에 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새처럼. 왜냐면 우리가 맨날 그치. 보는 새하고 곤충이 퍼덕이면서 나니까. 맞아. 근데 이제 조 선생님이 비행하려면 굳이 새처럼 퍼덕이지 않고 이 기계식 날개, 고정 날개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정관념을 바꾸는 시야를 제공하신 분이라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로 불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에 완전 사고의 전환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 논문을 발표하시고 40년 정도 뒤에 3겹, 날개가 3겹짜리 3층 날개 글라이더를 3겹. 만들었는데 비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자, 아버지 조 선생님 다음에는 오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오토 릴리엔탈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독일 사람이래요. 오. 네. 비행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라이트 형제 말고 비행기랑 유일하게 관련돼서 들어본 이름이 오토 릴리엔탈이에요. 그래요? 네. 뭘로 유명하냐면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난 사람, 그러니까 플라잉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1891년에 오 선생님이 43살쯤에 데르비처라고 이름 붙인, 이거 독일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게 한 20km 정도 되는 글라이더였는데 그걸 타고 25m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6년 글라이더 고장으로 추락해서 사망할 때까지 아이고. 16가지 종류의 글라이더로 2000여 번 비행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정말 열정과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2000번이나 하다니. 자, 그리고 드디어 라이트 형제입니다. 오늘 진도가 꽤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하고 캡틴방님께 질문하고 질문하고 확확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라이트 형제가 2명이라고 네. 알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2명. 아니 실제로는 4남 1녀 중에 네. 셋째 넷째. 형 윌버가 1867년생, 동생 오빌이 4살 차이인 1871년생. 71년생. 네, 7년생인데 1800.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플라잉맨 오토 릴리엔타라고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라이트 형제는 오 선생님한테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라이트 형제도 무동력 비행기, 글라이더로 비행 실험을 했고요. 이 글라이더 실험을 하면서 조종 방법하고 비행기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03년에 라이트 형제는 그들이 만든 글라이더에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하고 플라이어 1호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게 최초의 동력 비행기예요. 고무줄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엔진이 네. 가솔린 엔진이에요. 회전을 그러니까 기름 태워가지고 회전을 막 만들면 그 회전축이 선풍기 같이 프로펠러 2개 연결돼 있어서 그게 이제 프로펠러를 막 돌리는 거예요. 플라이어는 이제 플라이에다가 ER 붙인 플라이어인데 근데 공돌이들은 플라이어 하면 이거보다 사실 집게 벤치 그게 먼저 생각나요. 처음 들어보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 플라이어 들으면 당연히 집게 벤치지라고 그쵸. 생각했다가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네. 그래서 1903년에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 1호로 12초간 37m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드디어 인류의 날고 싶은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플라이어 1호가 이제 워낙 유명한 비행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복엽기예요. 복엽기. 날개가 2개. 날개가 2개. 네. 복층할 때. 그러니까 상하로 2개가 있고 무게는 사람 빼고 274kg. 꽤 무겁네. 예. 근데 뭐 비행기 치고는 좀 나무 그런가요? 이런 걸로 만들어서 조종사는 엎드려서 탑니다. 맞아. 슈퍼맨처럼. 슈퍼맨처럼 나는 거예요. 조정도 슈퍼맨처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솔린 엔진이 달려서 비행기 뒤쪽에 2개의 프로펠러를 돌리고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비행기 맨 앞에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상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플라이어는 그게 아니라 뒤에. 엉덩이에 어머. 비행기 엉덩이에 본 적이 프로펠러가 있는 달린 것 같아. 거예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에는 없고. 머리 앞에 위에도 사람이 없고. 손 이렇게 주먹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죠. 해야 되니까 손 주먹해야 되니까. 아, 주먹. 조종관이 없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조종관을 이렇게 조종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글라이더로 사람들이 비행하는 시대의 동력 비행기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몸으로 조종했어요, 진짜로. 몸으로. 아, 허리를 진짜? 비틀어서 선회를 하고 우와, 무게 중심을 좀 이렇게 옮겨가면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어가 잘 안 돼서 추락을 해서 아이고. 그 두개골이 깨지는 부상도 있고 거의 죽을 뻔 갈비뼈는 여러 번 부러졌고 그렇구나. 그렇게 직접 다쳐가면서 시행착오를 해서 만든 비행기죠. 네. 그렇죠. 에어백이 없을 수도 에어백이 있으니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플라이어는 제가 비유를 좀 해보자면 자 롤러 스케이트를 신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바퀴 달린 선풍기를 내 엉덩이에 딱 붙여서 키면 선풍기가 세면 선풍기를 키면 내가 롤러 스케이트 셨으니까 앞으로 슝 그쵸. 하고 나가겠죠. 네. 그게 이제 추진식 비행기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프로펠러가 앞에 있는 거는 견인식. 걔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왜 선풍기 머리 잡고 이거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그거 하면 이제 제 얼굴에 바람이 막 나와서 저 얼굴 뒤로 바람이 막 가잖아요. 저 선풍기 갖고 올게요. 한번 해보죠. 네. 그걸 할 때 이제 선풍기 밑에 바퀴 달렸고 나도 롤러스케이트 신었다. 근데 선풍기가 엄청 세면 바람이 나를 지나서 이제 선풍기가 뒤로 밀려나면서 내가 선풍기를 잡고 있으면 선풍기를 따라서 가겠죠. 끌고 이제 가는. 그, 예. 나는 내가 밀린다고 생각했지. 나도 밀리겠지. 나도 밀리는데 내가 꽉 잡고 있으면 선풍기가 뒤로 샥 밀리는 걸 내가 잡고 따라가겠죠. 그게 이제 견인식 방법입니다. 자, 라이트 형제 끝났습니다. 진짜 이렇게 빨리 끝냈다니. 라이트 형제 이후에 주목할 만한 비행기 사건은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이후에 6년 뒤에 루이 블레이오라는 사람이 단엽기 한 날개 하나짜리 비행기로 영국 해협, 그러니까 와.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바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37분에 걸쳐서 횡단했습니다. 이야. 이 횡단 비행이 대단한 건 뭐냐면 비행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비행기는 부자들의 위험한 취미? 요 정도 인식이었는데 이게 영국 해협을 건너는 걸 보니까 이게 이동수단으로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이지만 기술이 굉장히 급발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비극인데 기술이 발전해. 전쟁이죠. 비행기가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정찰기와 전투기로 사용됐습니다. 뭐 포커 단엽기인데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거 재밌는데. 넘어가고 아까 얘기해볼까요? 혼자 녹음해서 넣어요. 포커 단엽기 뭐냐면 그 비행기에 기관총이 있는데 앞으로 빵빵빵 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프로펠러 돌고 있으니까 내가 총을 쏘면 내 프로펠러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프로펠러가 그 기총 앞을 안 가릴 때 쏴지고 프로펠러가 그 기관총 앞을 딱 가리면 총이 안 나가고 그런 비행기가 있었대요. 뭔가 그러다 에러 생기면 그렇죠. 에러 생기면 바로 그냥. 근데 오히려 그거는 기계식이라 에러가 덜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당 발사 속도와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를 계산을 해서 프로펠러 3번 돌아가면 한 방울 발사되는 식으로 그렇게 제작이 돼 있었고요.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1차 대전 때 처음에는 기총이 말씀하신 그 포커 단역기의 기총이 개발된 거는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한 중간 정도였고 초반에는 그냥 비행기에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기하고 만나도 그냥 손만 흔들고 지나가는 거죠. 서로 이제 평화로웠던 거예요. 돌멩이 던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욕하고 막 셀라이트 키고 빵빵거리고 막 서로 언어 달라서 욕은 욕인데 이거 기분 덜 나쁘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정찰 임무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벽돌을 처음에 던진 건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렸어요. 어머, 진짜로 벽돌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폭탄을 어디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탄? 뒤에 있는 부조종사 뭐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떨어뜨리던데. 네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독일군이고 묵사발님이 영국군이신데 한국군 할게요. 한국군이고 제가 독일군으로 할게요. 그냥. 근데 묵사발님하고 독일군. 네. 프랑폴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이제 만났는데 정찰 임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차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뭐 무기가 없으니까. 네네 그냥 손이나 흔들고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묵사발리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벽돌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묵사발님이 화가 나시잖아요. 보험사 불러야지. 그렇죠. 그래서 묵사발님이 그 다음에 권총을 들고 그렇지. 그래서 저를 향해서 막 총을 쏘시면서 부모님 안부를 막 묻는 거예요. 야 부모님 잘 계시지 이거나 먹어라. 그런데 안 맞죠. 권총이 비행기가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쵸. 그럼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그 프로펠러 앞에 기총을 달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기 프로펠러가 부서진 프로펠러가 거예요. 다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펠러 때문에 안 되겠다. 뒤에다 달았는데 꼬리 날개가 부서져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나온 게 이제 폭포다. 그렇구나. 너무 좋다. 옛날에 그래도 정겹게 전쟁했네. 그럼요. 아주 정겹죠. 제가 너무 지금 좋다고 한 거는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살을 너무 재밌게 붙여주셔가지고 직접 들으니까 훨씬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씀 다 하시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행기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로 사용될 수 있는 거를 나라들이 확인한 거예요. 야 이거 전쟁에 써야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비행기를 서로 개발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항공기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비행기 성능이 계속 발전하고 점점 더 큰 비행기도 만들게 됩니다. 자, 1920년대에는 이제 우편 목적으로 많은 항공기들이 운영됐고요. 여객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객기 중에 제가 본 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도르니에 DO-10이라고 1929년에 독일이 만든 항공기인데요. 1920년대에 이미 169명을 태우고 운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와. 최고 속도도 211km/h. 꽤 빠르죠? 네네. 빠르네. 그래서 여기서 캡틴 박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만나기 전에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큰 비행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큰 비행기하고 작은 비행기 중에 얘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이거는 근데 항공 전문가 별로 이제 의견이 많이 다르셔서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비행기가 운신의 폭이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비행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중으로 하나가 고장나도 백업 시스템이 다 있어서 안전한 부분이 있고 난기류나 나쁜 날씨에는 큰 비행기가 또 되게 저항력이 강해요. 그런데 큰 비행기는 작은 활주로에는 착륙 못하겠죠. 그쵸. 큰 비행기는 또 큰 활주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작은 비행기는 굉장히 조그만 활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야구 경기장에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저 미국에서 비행학교 다닐 때 비행기 고장 나갖고 그 야구 경기장에 착륙한 친구가 있었어요. 휴스턴에서. 아무튼. 와 대박. 야구 경기 중에. 다행히 경기는 아니었고요. 네네, 다행이네. 네. 비상시인데 경기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렇죠. 한 방에 우리를 다 내릴 거야. 저 멀리 보내. 그러니까요. 막 홈런 쳤는데 막. 그러니까 홈런 쳤는데 잡았다. 장님. 비행기에 꽂히면 그게 아웃인지. 네, 아무튼. 이걸 또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큰 비행기는 어떤 그런 저항력이라든지 안에 시스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더 멀리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엔진 하나 꺼졌을 때는 큰 비행기에 연료가 더 많이 실리니까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진짜 바로 당장 내려야 되는 상황이면 작은 비행기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건 케이스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네,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작은 비행기는 어느 정도로 작은 걸 말하나? 저희가 1인승 비행기? 네. 정말요? 그럼요. 네. 아니 제가 경비행기 관심 있어가지고 그 조종사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민간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 검색해서 일본의 경비행기로 내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 게 제가 한동안 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머플러가 새롭게 보이는데? 네, 다 사실은 컨셉에 맞춰서. 진짜로.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말리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요즘에 얼마나 좋은데 왜 네가 비행기를 몰고 가려고 그러나. 너는 바다를 채 건너기도 전에 거기서 끝날 거다. 아니, 왜냐면 산토리를 사와야 되거든. 안 팔아. 그런 빅피처셨구나. 네, 미리 준비해두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으면 그치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갔을 텐데. 그러네. 네, 그래서 비행기 이름은 아직 산토리기. 꿈을
그러네요. 산토리로. 네. 아 근데 1, 2인용이라면 경비행기를 말씀하시는 건 거네요. 사실 그런 네네네. 거죠. 세스나기. 안전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도전해보고 싶네요. 네, 도전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관련이 운전 있어요? 연수. 그거랑 운전 연수? 운전 방법이 비슷해요? 기계는 다 일단 제가 비슷한 건가? 14,500파운드 이하의 비행기는 다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는 무슨 금액인가요? 무게가 그거보다 가벼운 비행기는 다 조종할 수 있거든요. 볼링공 파운드라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다른 건 거겠네요. 그러면 그런 건가? 네네. 그러니까 그 무게에 따라 달라요. 14,000이면은 일단 큰 소형 제트기 정도. 네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무거운 비행기들은 비행기별로 따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렇구나.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보잉 737을 조종을 하는데 네. 제가 에어버스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로 따야 돼요. 같은 비행기마다 비행기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죠. 조종하는 방법이. 그렇죠. 다르죠. 그 심지어는 제가 조종하는 보잉 비행기는 이게 다 누르도록 돼 있거든요. 버튼은. 근데 에어버스는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르고 뽑고 막 약간 그런 차이.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버튼 단추 같은 거 이렇게 뽑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고도를 변경할 때 저희는 고도를 바꾸고 누르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데 에어버스는 뭐 고도 유지할 때는 누르는가 그리고 변경할 때 뽑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반대인 거네요. 누르고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양손형 조종관으로 조종을 하는데 뭐 다른 비행기는 한 손으로 전투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자동차 운전 즐기거든요. 저는 운전하는 거 좋은데 그거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비행기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 잘하시는 분이 비행기도 잘하십니다. 저는 운전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기 좀 타도 될까요? 어떻게 목소리 주시나요 저한테? 믿으세요? 뭐 드론도 탈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인도 타시는 무인도 탈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이제 내년에 비행기 해가지고 이제 그 초보 운전 딱 붙이고 유리창에 운전 연수 이렇게 해주시고 일본에 맥주 먹으러 산토리 맥주 사러 갑시다. 판도라의 산토리기 출발. 그러니까 여기 5명은 탈 수 있죠. 뭐 비행기마다 다르지만 괜찮아. 저 꼬리날개 탈게요 그냥. 하나가 안 되면 아니 우리 4명 낙하산 타고 4명 타서 태국으로 가면 되죠. 네네. 거기 좀 멀잖아요. 멀잖아요. 태국 좋죠, 태국. 태국 너무 좋죠. 주변에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도 경비행기 자격증도 있고요. 진짜 주변에 계시네. 네, 바로 아까 계시네. 처음 만났어요. 아니 많이 계십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 초경량 비행기 렌탈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화성시에 계신데 한번 놀러 오면은 같이 비행기 태워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같이 가셔서 그 비행기 코로나 끝나면 할 게 많네. 좋다. 되게 설레어졌어. 말씀 듣는데. 와. 1920년대까지 했어요. 큰 비행기. 자, 그 다음은 1930년대가 항공술의 황금기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뭐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우와 혁신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폰 4, 5, 6 이렇게 가면서 이게 엄청난 기술이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짜잘한 것들이 좀 막 발전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치면 디스플레이 화질이 좋아진다든가 배터리가 좋아진다든가 앱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그러니까 요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비행기 기술이 발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치면은 막 접히는 폰 이런 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다룰 건 아닌데 오히려 1930년대 항공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분야는 기존에 우리가 아는 비행기가 아니라 회전익기, 그러니까 초기 헬리콥터 개발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는 넘어가고 1940년대 드디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발명돼서 비행기에 장착됩니다. 바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의 등장입니다. 제트 엔진이 1940년대가 아니라 언젠가 분명히 장착되었을 것 같긴 한데 비교적 빠른 1940년대에 제트 비행기가 나왔다는 것은 역시 2차 세계대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빠른 전투기를 만드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테니까요. 여기서 이제 제트 엔진 뭐 설명도 간단하게 그리고 프로펠러기하고 제트기의 차이, 뭐 시동도 좀
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동 거는 것도. 네네, 맞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2차 대전 때 제트기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제 독일에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다 독일이네. 다 독일이 앞서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트기랑 프로펠러 비행기가 만약에 싸우게 되면 당연히 제트기가 이기는데요. 네. 당시에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이겼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어가 안 돼서 그런가? 제어도 안 되고요. 네. 일단 그 당시에는 레이더도 2차 대전 후반에 개발이 된 데다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제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총을 쏴야 돼. 휙 지나. 네, 휙 지나가서 벌써 적기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미 뒤가 근데 당시에는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가면 죽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뒤쪽에서 총을 쏴서 맞추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냥 추월해서 내가 추월- 내 엉덩이를 네, 보여주는 엉덩이 거군요. 보여준 그러니까. 거예요. 등을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표적판이 된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고 히틀러도 제트기 빠르면 빨랐지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실은 제대로 써먹지 못한 거죠. 네네. 근데 그 독일이 V2 로켓을 네네네. 그게 제트 엔진 개발과 함께 맞물려서 개발이 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독일 기술이 정말 엄청났죠 당시에. 아, 그냥 그 미사일처럼 쏘는 걸로만 어쨌든 그게 돼버렸네. 네네. 사실 그걸로 공중전에서는 예, 맞습니다. 효과가 없었네요. 아, 여러 가지 만약 이거를 조금 더 개량해서 썼으면 아마 뭐 더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네. 여기서는 나오자마자 그렇게 된 상태였고 그 프로펠러 비행기하고 제트 엔진 비행기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펠러 비행기는 아까 라이트 형제가 그 네네. 개솔린 엔진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동차 엔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자동차 엔진은 이렇게 평행하게 실린더를 배치하는 형식이고 네. 그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세스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대항형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실린더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는. 그래서 한번 퉁 때리고 퉁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구나. 그런 게 이제 방사 형태로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그리고 자동차 엔진하고 원리는 같지만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엔진이 되겠고요. 심지어는 저 미국에서 비행학교 다닐 때 한 50년도 더 된 오래된 비행기를 빌려서 비행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문제가 많았어요. 배터리 방전이 됐는데 그 비행학교 정비사가 자동차를 끌고 오더니 그 점프 뛰어서. 점프를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 정도로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동차. 와, 그러면 공중 급유하듯이 공중 점프도 안 돼. 그건 좀 그건 위험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할 아까 수 그 있는데. 오토 릴리엔탈 말씀하셨는데 오토 릴리엔탈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할 겁니다. 점선을 갖고서 비행기 건너 타는 걸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목숨 걸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뭐 몇천 시간 비행을 하면서 추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추락을 해도 계속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던 비결이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뛰어내리는 거였대요. 그거 마치 엘리베이터 사고 나서 떨어질 때 뛰어날 때 점프 뛰는 것처럼 안 된다 그러던데. 그 네네. 부딪히기 전에 네네네. 뛰면은 그렇죠. 그래서 와, 그런 대단한 형식이고 순발력이다.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는 그냥 자동차 엔진에다가 축을 연결해서 거기다 프로펠러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는 거고 아, 제트 엔진은 아시다시피 안에서 이제 연료를 공기하고 혼합해서 폭발시켜서 그 힘으로 추진력으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초기의 제트 엔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 팬을 달았어요. 네, 팬. 팬을 달아서 그걸로 이제 더 고압에 압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엔진 둘레 빈 공간을 만들어서 바이패스라고 해서 공기를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거를 달아서 소음도 줄여주고 엔진 효율도 그러니까 연료 효율도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게 제트 엔진이고 터보 팬 엔진. 그렇죠. 그러니까 터보 팬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걸 앞에 팬이 있으면 터보 팬이고요. 저희가 제트기 엔진을 가스터빈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그 가스터빈 엔진에 제트 엔진과 터보 팬과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제트 엔진은 그리고 시동 거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더 그냥 엔진 통으로 있고 거기다 그냥 연료 뿜어주고 공기 넣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 해주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펠러 엔진보다 좀 더 단순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프로펠러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휙 돌리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시동을 걸었어요. 경운기야? 네, 옛날에는. 경운기처럼. 경운기처럼. 네, 옛날에 정말. 경운기처럼 시동을 네. 걸었어요. 근데 지금 제트기도 그러니까 이제 정상 작동을 할 때야 뭐 멋지게 시동을 걸 수 있지만 뭔가 이게 좀 이게 점화 플러그 같은 게 잘 안 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동으로 시동을 거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정비사분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걸로 이렇게 갖고
아 크랭크 이렇게 크랭킹 하듯이. 크랭킹한 건 아닌데 그냥 횃불 갖다 대는 거 아니야? 네. 횃불. 그래서 수동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라 하지만 역시 예 클래시컬한 테크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어려우면 하늘을 날고 있다가 갑자기 수면이라는 걱정이. 그래서 공중에서 엔진이 뭐 허드슨가 네, 좀 이따 기적대도 얘기할, 네. 설리. 나오지만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엔진이 꺼지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면은 바닥 직전에서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었나요? 어떻게 해요? 엔진이 꺼지면 아니요, 엔진이 어떻게 해요? 꺼져도 다 나가서 돌려야죠. 글라이더처럼 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꺼져도 이거를 착륙시키는 연습을 다 저희가 시뮬레이터에서 하거든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착륙하는 방법. 역시 네네. 기장님이 있어야 착륙할 돼요. 곳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쵸. 활주로가 있어야지. 네네, 그렇죠. 활주로가 있어야죠. 활주로와 기장님만 있으면 엔진이 꺼져도 우리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무인 비행기는 안 된다. 네. 아니, 저는 이런 거를 뭐 원리나 이런 거를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에서 약간 경운기 생각을 했고 경운기 몸으로 귀엽네요. 네, 몸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다 그랬을 때 스키 같은 건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넘어지는 게 방법인 거잖아요. 스키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 거. 안 맞아. 다치려면 어떻게 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하고 저는 좀 이해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한 가지 또 부끄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제트 엔진은 제트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말하는 걸까요?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트기는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 있어야 돼요? 네네네. 아, 네. 제트 엔진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 제트기 어떤 거 제가 물어보실까요? 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프로펠러 엔진은 역할이 뭐니까 똑같이 등유 뭐 예를 들어 기름을 태운다 가솔린이고 어쨌든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여서 태우는데 프로펠러는 그 기름을 태워서 회전력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선풍기 날개 같은 데 해가지고 이제 선풍기 날개가 돌면 바람이 뒤로 나가니까 그 힘으로 비행기가 가는 거고 제트 엔진은 기름을 태우는 건 맞는데 그 기름을 태우면 이제 폭발하잖아요. 네. 기름이 뻥 하고 그 뻥 하는 추진력을 바로 뒤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걔는 빨리 그렇죠. 출발하는 건 거죠. 그러면 활주로의 길이가 좀 짧을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역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말씀드리는데 제트기 같은 경우에도 소형 제트기는 그 착륙이나 이륙 거리가 굉장히 짧은 경우도 있고 큰 비행기수 좀 길다 하시면 큰 됩니다. 거는 길고. 네, 큰 거는 더 많이 힘이 더 사람을 필요해요. 태우고 그렇죠. 무거우니까 일단. 그렇죠. 무게하고 관련 있는 거죠. 어,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요. 차트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 비행기 무게가 몇일 때 온도가 어떻고 뭐 바람이 어느 정도 불 때 착륙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데이터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 인원도 숫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네, 무게가 맞아요. 늘어나니까요. 네. 그러면 그 짐이 어떤 비행기는 몇 킬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너무 그렇죠. 많이 실으면 안 많이 된다. 실으면 더 그렇죠. 그렇죠. 길어지겠죠. 이 착륙거리가. 그래서 다 우리 무게 다 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무게 살도 빼야죠. 초과되면 살도 빼야 되고 살 빼고 오세요. 초과되면은 돈 더 내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륙하자마자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사고가 났나 조사를 했더니 어. 말씀하신 대로 승객 무게를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저런. 왜냐하면 비행기는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비행기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차처럼 이렇게 땅에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공중에 말 그대로 떠 떠 있는 있는 거기 건데. 때문에 이 떠 있는 이 비행기의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이제 저희가 센터 오브 리프트에서 저희 양력 중심,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힘의 중심점이 있어요, 비행기에. 네. 그리고 그 중력이 비행기를 잡아당기는 중심선이 있어요. 중력과 그 떠오르는 힘의 중심점의 그 간격이 저희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종관을 당겼을 때 반응도 달라져요.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렇죠. 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제트기에 수십 명이 탈 수 있는 제트기였는데 미국에서 승객 한 명당 몸무게를 70kg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태웠는데 문제는 미식축구 단체 손님 탄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다 앞쪽에. 그래서 앞쪽으로. 그 사람들이 뭐 골고루 앉았으면 괜찮은데 다 모여 앉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앞으로 쏠리겠죠. 어. 근데 이륙하자마자 이게 비행기가 이제 들려야 되는데 조종을 다 당겼는데도 안 안 들리고 들리는 거고. 그래서 그냥 꼬꾸라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승객 무게가 굉장히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축구 사는 그걸 문제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을 지금은 다 이제 뭐 엑셀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승객 무게하고 그 화물 무게도 다 저희가 다 넣었죠. 그러면 혹시 저는 저 통과할 때 있잖아요. 네, 세관 통과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게 몸무게가 몸무게- 재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요 몸무게 안 재요. 몸무게 안 저는 재요. 몸무게를 말한 적이 없는데 나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그럼 아유, 어떻게 딱 해요? 봐도 알아요. 앉으면 의자에 있나 보다. 아니요. 아니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신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는 항공사별로 남성의 무게는 몇 킬로로 하고 여성의 무게는 몇 킬로로 한다. 그리고 어린이는 몇 킬로, 평균치. 유아는 몇 킬로 한다. 평균치 값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식축구라든지 막 엄청나게 막 스모 선수가 탔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 네. 아. 그럼 그거 뭐 이제 그분에게는 좀 물어봐요? 따로? 배분하겠죠, 뭐. 안 물어봐도 대략. 네. 네네. 아, 곱하기 딱 2 봐도 정도 알잖아요. 하잖아요. 미식축구 선수는 이 정도 아, 평균값.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앉혀야죠. 네네네. 그쵸. 분산시키는 뒤쪽에 거 앉히든지 중요하고. 가운데 앉히든지. 아니 그러면 뭐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한다고 하고 눈에 보이니까 누가 앞쪽에 뭐 미식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짐들은 내가 최대 몇 킬로 예, 있잖아요. 최대 몇 킬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짐들은 이렇게 짐칸에 넣을 때 그것도 이렇게 골고루 배치시켜서 뭐 이렇게 묶어놓고 이러나요? 그건 걔네들 안 그런 것 움직이게. 네,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짐은 어느 섹터에다가 넣고 이게 그물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 그 화물칸에 보면 그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 맞아요, 구획으로. 그래서 그 구획별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짐은요, 던져요, 이렇게. 아, 던지면서 아 던져지면 싫고 네, 안 던져지면 이게 안 되면 질질 끌어야 돼. 야, 이거 무거운 거야, 이거. 보통 그 화물칸에 몇 분이 들어가 계세요. 아예.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그래서 쌌잖아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위치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는 공간에도 네. 위에 약간 그거를 넣을 때 네. 대략은 뭐 그 캐리어인 경우는 좀 어떻게 넣고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대략은. 맞아요. 네네. 그런 걸로 관리를 하는데 아무튼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럼 여기 제트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희 제트기도 탈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비행기 타실 때 타시는 게 다 제트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여객기가 다 제트기. 프로펠러 못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안 보이는데 있는 줄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국제선은 대부분 제트기고 네. 만약에 유럽에 어디 내려서 그 유럽에서 유럽 안에 어디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프로펠러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쵸. 아, 그쵸. 그래요? 네, 네. 경비행기 많죠. 국내에도 하이에어라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 울릉도 노선 뭐 한다는 것 그래요? 같은데. 네. 처음 들어봐요. 그거는 이제 프로펠러. 네. 날개에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달린 것도 있죠. 아 그러면은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비행기는 경비행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도 프로펠러 달려도 무거우면 그냥 예, 크면. 여객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네네. 프로펠러 달렸는데도 저희가 뭐 어디 제주 가고 부산 가고 할 때 같이 그 정도 크기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쵸, 있죠. 네네. 있죠. 크기나 이런 걸로도 분류되는 건 아니구나. 왜 우리가 경비행기 생각하면 비행기 맨 앞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프로펠러가 맨 앞에 없고 날개에 프로펠러 달려있는 두 비행기들이 개, 있어요. 뭐, 두 개. 네. 네 개. 가벼운 이제- 경자예요. 그래서 네. 무게가 가벼운 비행기라는 게 경비행기고요. 아니, 저는 지금 초경량은 더 네. 가볍다는 거고. 그 설명 들으면서 프로펠러는 사실 아까 어디에 있겠어요 했을 때 저는 곳곳에 있는 걸 다 봤어요. 저희 조카 그 가지고 있는 장난감에 보면 그죠. 머리에도 있고 머리. 뒤에도 꼬리에도 있고 날개도 4개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개 도라에몽 있어가지고 위에 있죠, 도라에몽. 그렇죠. 머리에. 네네. 네, 그래서 여기저기 달려 있으면 되게 예쁘겠네요. 네, 저도 여기저기 보면 사방으로 가는 거. 사방으로. 그러니까 아니, 여기저기 달려있으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아, 네, 그 자리를 유지를 하시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제트기 타고 다녔구나. 제트기 탄 거 맞아요. 아, 맞아요, 왠지 맞아요. 제트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군대에서 사용할 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나 느낌이 보다. 네.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전투기 느낌인가 보다. 네. 네,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트 엔진이 아닌 거가 이렇게 중요한 일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니까 프로펠러는 그냥 이제 이렇게 있긴 선풍기 있지 같은 않아요? 게 있는 비행기인 거고. 그렇지 우리 타는 제트기에도 이렇게 선풍기 같은 애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팬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엔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팬이고 엔진 바깥에 나와 있으면 프로펠러라고 아. 합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밖에 나와 있다는 거는 돌출돼 그러면은- 있다는 거죠. 아. 선풍기 보이는 날개가. 그 엔진룸 제가 봤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선풍기처럼 이렇게 싸져 있는데 여기
있는 그러니까 안에. 싸져 있는데 들어가 있으면 싸져 있으면 그거는 걔는 프로펠러가 아니라 팬이구나. 팬이라고 그 뭐 네네. 식혀주는 그런 그- 역할일 거예요. 그거를 엔진의 공기를 열을? 더 압축을 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음. 걔가. 아 그래요. 네네. 추진력을 더 높이나 보다. 네네. 더 높이고 연료율도 높이고 여러 연료율. 가지. 아, 그거를 앞에 팬에서 들어온 공기를 이용해서 아.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아무튼 예. 저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비행기 만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아니, 너무 재밌네요.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이 저기 비행기 곧 조종하셔야 되는데 그쵸. 알아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상식 맞죠? 예, 공부 그럼요.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 경비행기 네네. 조정 자격증 그런 건 있는 거죠. 시험 있는 거죠. 시험을 한 5과목인가 보셔야 되고요. 그래요? 그거 할 때 네. 약간 그런 역사도 다 봐야 되나요? 역사는 필요 없는데 이제 항공 역학하고 항공 법하고 뭐 아, 그런 이제 아, 어렵다. 중학법이라서 기차 자반법이라든지 교신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영어 잘해야 되죠. 영어는 무조건 잘하셔야죠. 필수. 네네. 포기. 다 영어로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해보겠어. 아, 근데 영어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제트기는 저는 못 모는 거죠. 아 주특기는 하실 수 있는데 하시려면은 비행을 한 그래도 250시간 이상 타셔야 되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제트기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아 그러면은 복잡합니다. 기장 승격이 된다는 거는 제트기를 몰 수 있는 자격 이런 건가요? 기장 승격을 한다는 거는 비행 시간은 1,500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아, 비행기 많이 타셨네요. 네네. 저는 7,000시간 좀 넘게 와. 마일리지 꽤 되시겠네요. 아니요, 제가 탄 거 마일리지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조종한 건 안 되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구나. 아쉽네요. 네. 네. 자, 제트 엔진 얘기를 하다 또 이제 왔는데,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트 엔진을 처음에는 이제 전투기 같은 작은 비행기로 시작했다가 1952년에 제트 엔진 여객기가 최초로 취항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우리도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잘 아는, 그리고 아마 한 번쯤 다 타봤을 전보 제트기 보잉 747이 취항했습니다. 어허. 네. 걔가 보잉이에요? 네, 보잉 747기는 취항 후 약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였거든요. 그러다가 2005년에 에어버스사 A380에게 가장 큰 여객기 자리를 내줬죠. 에어버스 A380은 저도 타봤거든요. 근데 타기 전부터 너무 크기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뭐 보잉 747을 타던 A380을 타던 이코노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가 크다고 하니까 이코노미도 좀 크겠지?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오래돼서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 정말로 보통 이코노미 좌석보다 좀 여유가 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캡틴방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보잉 여객기하고 에어버스 여객기가 어떻게 다른지 또 재밌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잉 항공기는 컴퓨터를 장착하고 뭐 에어버스는 컴퓨터 날개 달았다. 네네네. 어떤 말씀인지 좀. 그러니까 이제 보잉은 미국 회사잖아요. 네. 아, 그런가요? 원료로 따져보면 라이트 형제에서 온 겁니다. 그렇구나. 그 라이트 형제 그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정말 그 열정의 비행이랄까 그런 데서 시작된 게 보잉 여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어버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비행기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약간 그런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동차를 정말 운전하기 재밌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네. 그냥 편의시설을 잘 만들어서 그냥 굴러가게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버스가 편의시설에 집중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하는 재미는 보잉 비행기가 더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잉 비행기는 비행기에다가 컴퓨터를 장착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 에어버스는 컴퓨터에다가 날개를 단 거죠. 아, 그런 의미였구나. 네, 그런 느낌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잉 비행기가 딱 조종석부터가 다른 게 네. 보잉 비행기는 좀 뭔가 뻑뻑하고 딱딱하고 좀 그래요. 힘으로 좀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근데 에어버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드럽게라고 하나. 네. 별로 힘 안 들이고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 그게 이제 최근에 높아진 기술 때문이라기보다 아예 그거를 만드는 시작 자체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내가 지금 탄 비행기가 보잉인지 안 보잉인지를 본 적이 안 보잉. 일단 딱 앉아서 옆에를 딱 보셨는데 뭔가 다 플라스틱이다 이런 네. 느낌이 드시면 에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화장실도 그렇고 그러면은 보잉은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금속 느낌이 나십니다. 어. 그러니까 객실 기억이 내에서도 안 나. 화장실에 가면 딱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에어버스 화장실은 정말 다 플라스틱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왠지 좀 뭔가 편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화장실 문을 여는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나오는 거라든지 조금 편해요. 뭔가 잘 만들어진 뭐 호텔 같은 느낌이 든다면 보잉 비행기는 뭔가 이게 뭔가 투박해요. 화장실 문 여는 거 좀 투박하고 좀 왠지 큰 비행기를 타셔도 보잉 비행기는 왠지 좀 화장실이 좀 불편하고 좁은 느낌이 드는데 에어버스는 좀 되게 넓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좌석에 앉으셨을 때도 벽면이나 문을 바라보셨을 때 이거 좀 약해 보이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 에어버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약하진 않아요. 네.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보잉이 운전하기가 재밌다는 건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세이프티 카드를 뽑아 보시면 이제 기종이 거기 써 있어요. 네 맞아요, 써 있죠. 그래서 그걸 뽑기 전에 한번 보시고 느낌상 이거 한번 맞춰보는 에어버스인지 보잉인지 재미. 맞춰보신 다음에 세이프티 카드를 뽑아 보셔도 맞춰보는 재미가 있죠. 그러면은 한 항공사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운행이 다른 되는 걸 걸까요?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대한항공은 보잉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보잉이라는 거는 왜 익숙하냐면 그 사고 난 적 있잖아요. 비행기 추락 사고 난 적 있지 않아요? 최근 많지는 않은데 몇 년 전에 최근에 있었던 건 보잉이었습니다. 네, 에어버스는 별로 없었죠. 최근에. 예, 이거는 그래서 뉴스에서 봤던 기억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이 사실은 이제 되게 여러 회사 비행기를 썼었어요. 옛날에 포커백이라는 포커라는 비행기도 썼었고 그랬기 때문에 브랜드는 그냥 CEO가 결정해서 그냥 그때. 근데 늘 플라스틱이었던 것 같아요. 하얀 플라스틱. 기억에는. 네네네. 제가 저희는 유심히 보진 않아서 여러 회사가 있었구나. 네. 근데 이 A380 굉장히 큰 비행기가 제가 최근에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단종됐다고.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전에는 좋았죠. 그렇죠. 380명 500명 넘게 태워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제가 아는 중동의 그 한국인 기장님이 이제 저랑 얼마 전에 통화를 하셨는데 영국을 비행 갔다 오셨대요. 두바이에서 영국 비행 갔다 오셨는데 우리 승무원이 승객보다 많더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500인승 비행기를 한 두세 명을 태워서 비행을 가니까 이게 기름값도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정말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도 가네요.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 200인승 비행기가 빈 비행기로 다니는 거랑 500인승의 빈 비행기 그러니까 유지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모객이 안 되니까 이전에 팬데믹 전에는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니까 큰 비행기일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항공사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형기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항공사들이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380 같은 제일 큰 비행기는 아마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경제 어려울 때 고급차, 큰 차보다 그렇죠, 경차나 그렇죠. 소형차들 네네.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들어져 있는 380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이제 폐기 처분할 겁니다. 아 진짜요? 그럼 진짜요? 우리 곧 이제 결정났어요? 저기 가평이나 이런 데 가면은 A380 카페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어요. 네.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실제로 747은 많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네. 아, 진짜? 태국에도 제가 아는 데만 2군데가 있거든요. 그 집처럼 747 사는 거예요? 거기 카페로 카페나 꾸며놨어요. 커피 팔아요. 레스토랑처럼 네네. 이렇게 만들잖아요. 되게 괜찮겠는데? 기차도 태역한 여행 기분 기차. 날 것 같아. 어떻게 사업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돈이 없어. 그거 사야 되잖아. 싸게 주면은 그냥 줘도. 주면 운영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500명의 손님을 받아야 돼. 아니 그건 다 앉아 있었을 때고 그리고 또한 가지 카페이려면 봐야 그거를 옮기셔야 되는데 네. 옮길 때까지 그걸 비용이네. 옮기는 거를 역시 자본주의. 또 조각 그러니까 분해. 그죠?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그 조립. 트럭에 해서 근데 그게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조각조각을 네. 내셔도 트럭에 해서 도로를 통제해서 전 차선을 다 차지해서 경찰의 호의를 받아서 옮기셔야 되거든요. 오 마이 하지 갓. 맙시다. 서울에는 그런 땅이 아니,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군요. 네네네. 자, 그냥 레스토랑 가는 걸로. 그냥 원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시려면 제가 380 266을 해서 어디 바다 항구에다가 진짜. 비상착륙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뜬 채로 괜찮다. 운영을 하시면 네. 저랑 같이 사업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네. 여행사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언제 내가 먼저 말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비상 착륙할 거를 해서 거기 손님을 다 모시고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서 커피 먹고 네, 거기서 되겠다. 숙박을 하면 되겠네요. 네, 여행사 사장님이셨죠? 아니면 그 네. 물에 비상착륙 패키지로 해서 그러니까. 공포 체험을 한번 하시죠. 아니 근데 저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만 타고 그 동네 그 나라 갔다가 위에서 구경하고 오는 거 생겼다 그랬잖아요. 착륙 안 하고 그냥. 근데 지금처럼 바다 어디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평선 좀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착륙을 하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수직 이착륙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거 활주로 하면 안 돼요? 물 위에? 바다 위에? 바다 위에. 이제 빨리 허드스강의 기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저 하나 더 물에 내리는 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경하고 오는 거가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바닥에? 구경을 이렇게 떠서 고도를 고도를 내가 내려다보고 구경하고 뭐 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이제 오는 그런 패키지가 요즘 생겼대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구경하고 올 수 있는지. 그냥 바다 쪽 한 바퀴 돌아서 착륙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도시는 못 가는구나. 도시는 못 가고요. 네. 그게 작은 그 옆창으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좀 기분이 안 나을 것 같아. 조종석이라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아쉽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바닥을 투명한 걸로 바꿔서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거 좋은 생각이신데요. 사람들이 아직 사업적인 그 마인드가 확실히 항공사 회사 사업 사장님 다르네요. 그러니까 역시. 저 자기소개 바꾸면 안 될까요? 팬데믹 끝나면 묵사바님과 여행 오라고 싶은 캡틴 박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동업 성공. 저희가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분 한방 묵사바입니다. 네. 저 비상한 자, 그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976년에는 초음속 제트기 콩코드 앞에 이렇게 뾰족한 여객기 생각나세요? 그게 기억나죠. 전기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 마하 2.04. 그러니까 소리의 2배. 우리가 말하는 소리보다 2배 빠르게. 음속의 2배로. 음속의 2배. 엄청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죠. 사람이 거기 탈 수... 많이 탔어요. 많이 탔죠. 그래요? 여객기. 몸이 괜찮아요, 근데? 괜찮죠. 괜찮죠. 못 따라갈 것 가속을 갑자기 하지 않거든요. 천천히 이제 가속을 했다가. 제가 자이로 드롭 탔는데 네네. 한번 그 꼭대기 올라가서 딱 멈췄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 순간 진짜 제 몸보다 제 속에 있는 것들이 못 따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내장들이 좀 있다가 내려오죠. 좀 있다 그래서 데리고 내려와. 음속이라 그러니까 그 속도를 어떻게? 천천히 가속하니까. 네, 천천히 가속하면 괜찮습니다. 못 느끼실 정도로. 아 그래요. 근데 그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착륙하는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음속을 돌파할 때 비행기 맨 앞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충격파라는 게 생겨요. 쇼크웨이브라고. 그거 때문에 앞에가 뾰족하게 설계가 된 건데. 근데 앞에가 뾰족하고 조종석이 굉장히 위에 있어요. 착륙할 때 이 앞에 이제 부리라고 해야죠. 부리가 내려와요. 그렇죠. 머리를 숙이죠. 내려서 조종석이 앞으로 이렇게 된 채로 착륙을 하는. 맞아. 신기한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사고 한 번 나서 없어졌죠. 그 수지 타산이 좀 안 맞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처음에는 수지 타산이 맞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륙하자마자 불이 붙어갖고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날 더운 날 그 지상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이륙을 하려고 이제 가속을 하는데 또 그 활주로상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돌 같은 게. 그래서 그게 타이어를 쳤는데 타이어가 과열된 상태에서 맞아갖고 터져서 타이어 조각이 연료통으로 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그 타이어 조각이 연료통에 불이 붙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연료통에 불이 붙어서 추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고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콩코드 제작사에서 타이어 재질을 바꾸고 연료통을 더 보강하고 막 그런 수정 작업을 했는데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없어졌군요. 자, 이제 콩코드 다음에는 그 비행기가 레이더에 딱 포착이 돼도 비행기 엄청 크잖아요. 근데 한 새 정도, 날아다니는 새 정도 크기로 나온다는 스텔스 기술을 가진 비행기 또 나왔고요. 적군 입장에서는 저게 샌지 비행기인지 레이더로 봐서는 모르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 잡히긴 하는데 새가 마하 2로 날아오는 새가 퍼덕이지를 않아. 새가 이렇게 퍼덕여야 되는데. 그러네요. 새가 마하 2로면은 알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새로 잡히면 알 수 있는데 새로도 안 잡힐 정도로 된 거죠. 근데 초반에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옛날 저희 조종사들끼리 약간 유머 코드인데 저희끼리만 웃는 건데 그렇게 했었어요. 대령님 새가 지금 마하 2로 알고 있어요. 그거 걸리겠다 이렇게 하면. 혹시 이런 비행기가 뭐 외계인 우주선 UFO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이런 걸로 보였을 지금도 이제 새로 개발된 차 막 이렇게 막 다 가린 채로 주행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비밀리에 이제 출시된 비행기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로 올라가서 임무를 마치고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까지 라이트 형제 이후에 100년 동안 비행기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약간 보잉 747에서 좀 멈춘 느낌이긴 해요. 일반인이 느끼기에 뭐 그 이후로 뭐가 또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아마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다음으로 느낄 만한 새로운 항공기는 UAM일 겁니다.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 어번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제 에어 택시처럼, 근데 모양이 약간 비행기라기보다는 이제 드론이나 헬기처럼 생겨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여의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천공항 이동한다 그런 데 이제 타는 작은 소형 비행기, 그 UAM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에어 택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 2030년 이전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에요. 8년?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무인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안 돼요. 드론 아유, 타면 안 굉장히 돼. 함께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기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야죠. 택시의 묘미. 그럼요. 근데 우리 또 캡틴 박 기장님은 이제 드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시고 실제 비행기 이렇게 운전하시고 이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출퇴근 하시고. 네. 하늘이 바쁘겠다. 출퇴근할 때는 그걸 타고 네. 가시고 무인 그거를 2030년이라고요? 네, 이게? 30년 전에 아마 상용화 될 거로 예상을 하고 10년 있습니다. 후에 제가 비행기 택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택시 기사. 아, 지금 배우셔가지고. 네, 제가 아. 배워가지고. 아니, 근데 경비 괜찮은데? 그럼 무인이 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아까 안 되는 걸로 일단 저희는 무인은 이제 다 얘기는 없는 걸로 끝났어요. 합시다. 네. 네. 조종사 있는 걸로. 네네. 자, 그럼 이제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네. 혹시 뭐 더 해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라이트 형제가 진짜 한국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 자전거 공장을 해서 맞아. 전통으로 자전거.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계속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동력 비행에 성공하고 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미군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결함이 많아서 막 컴플레인도 많이 받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막 그런 일도 많아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더 웃긴 거는 다른 라이트 형제가 제일 먼저 성공한 게 맞는데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이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그 특허권을 라이트 형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따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억울했겠다. 네, 억울한 거죠. 근데 지금은 물론 라이트 형제가 제일 최초라고 인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달에 처음 갔던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네. 그 우주 비행사 그 사람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트 형제 플라이어 1호 비행기 잔해 조각을 하나 갖고 가서 달에다 놓고 왔다고. 와, 이제 감동이다. 네, 약간 그 라이트 형제는 사실 살아있을 때는 되게 항상 힘들고 맨날 추락해서 다쳐서 막 근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좀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불우한 삶을 그 사남매가 다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요. 우리 예전에 고흐 얘기했던 거랑 뭔가 네네.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렇죠. 위대한 사람인데 슬픈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보다 별책